아내를 보낸 뒤 집은 갑자기 넓어졌다. 소리가 사라진 공간은 생각보다 더 큰 울림을 남겼다. 냉장고 모터 소리, 벽시계 초침, 창밖에서 스치는 바람까지도 모두 그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찾으려 했지만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무렵 처제 수진이가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며 며칠만 머물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레 연락을 해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와라고 답했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버거웠고 누군가 이 집의 공기를 잠시라도 바꿔주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수진이가 집에 들어오던 날 저녁, 나는 현관문 앞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형부,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니죠?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서 있었다. 아내와 닮아 있었다. 웃을 때 생기는 입꼬리의 각도, 신발을 벗고 가지런히 놓는 습관, 말끝을 조금 올리는 말버릇까지.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다. 수진이는 언니보다 키가 작았고 머리를 더 짧게 잘랐으며 걸을 때 발소리가 조금 더 컸다. 그 미묘한 차이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니, 괜찮아. 들어와.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아침에는 각자 조용히 움직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보는 척했고 수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수진이는 괜히 더 살뜰했다. 반찬을 남기면 형부 입맛 없으세요? 하고 묻고 밤이 되면 보일러 온도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추우시면 더 올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다. 아내가 하던 행동들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아내도 항상 내가 추워할까봐 보일러 온도를 신경 썼다. 겨울이 오면 늘 당신 양말 신어하고 잔소리를 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수진이는 거실에서 아내의 사진이 든 액자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언니가 이 집 참 좋아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 쥐고 있던 접시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좋아했다는 과거형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언니가 이 집 구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햇살이 잘 들고 창문이 크다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 거라고 했는데.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미안해요, 형부. 제가 울면 안 되는데. 괜찮아. 며칠을 함께 지내며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외로움이 조금 옅어지는 대신 죄책감이 생겼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저녁에 오늘 날씨 춥네요 같은 사소한 말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빠르게 일상이 되어도 되는 걸까? 아내를 잊는 건 아니지만 아내 없이도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수진이가 있으니 밥을 먹게 되고 씻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고마우면서도 두려웠다. 아내가 떠난 지 겨우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사람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수진이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듯 했다. 어느 밤 우리는 거실에서 각자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다.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형부 언니 없는 이 집, 저도 좀 낯설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가 붉었다. 언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가 앉아 있으니까요. 언니 자리에 앉아서 언니가 쓰던 찻잔으로 차를 마시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저도 여기 있으니까 조금은 숨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서. 나도 그래. 나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너 있으니까 견딜만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 후로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빗소리만 들었다. 일주일이 지나 수진이가 떠나던 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형부 괜찮으시죠? 언제든 힘드시면 연락 주세요. 응, 괜찮아. 너도 잘 지내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다. 완전히 비어있던 공간에 잠시 머물다 간 온기가 남아 있었다. 싱크대에는 수진이가 닦아놓은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그녀가 읽던 책이 책갈피를 꽂은 채 놓여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형부 꼭 드세요라고 쓴 메모와 함께 반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온기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다. 사랑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상실은 여러 형태의 감정을 남긴다. 그 감정이 반드시 새로운 사랑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그저 다시 숨쉬게 해주는 시간일 수도 있다. 같은 슬픔을 나눈 사람과 함께한 며칠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 것처럼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제 안다. 그녀를 떠나보냈다고 해서 나까지 멈춰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사람은 결국 살아가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그녀의 동생이었다는 것도. 나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크루즈는 밤이 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낮 동안 바다를 가르며 흘러가던 거대한 배는 어둠이 내려앉자 조용히 숨을 고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파도는 낮은 소리로 선체를 두드렸고 하늘에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쏟아질 듯 떠 있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봄이었다.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다. 형부, 저랑 크루즈 여행 가실래요? 회사에서 휴가권 받았는데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요.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수진이와 단둘이 며칠을 보낸다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녀도 혼자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 가자. 그렇게 우리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3박 4일 크루즈에 올랐다. 첫날은 서먹했다. 배가 출항하고 우리는 각자의 캐빈에 짐을 풀었다. 저녁 식사는 뷔페 식당에서 했다. 수진이는 샐러드와 파스타를 가져왔고 나는 스테이크를 골랐다. 우리는 마주 앉아 천천히 음식을 먹었다. 맛있죠? 응, 괜찮네. 대화는 그게 전부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다. 형부, 저 갑판에 좀 나가볼게요. 같이 갈까? 아니요, 괜찮아요. 형부는 쉬세요. 그녀는 혼자 나갔고 나는 캐빈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여행이 과연 잘한 선택일까? 둘째 날 저녁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낮 동안 우리는 제주도에 정박해서 몇 시간 육지 관광을 했다. 수진이는 작은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웃었고 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줬다. 형부도 한 장 찍을게요. 나는 됐어. 안 돼요. 추억이잖아요. 그녀는 우기듯이 내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어색하게 웃는 내 얼굴이 휴대폰 화면에 떴다. 밤이 되어 배가 다시 출항했다. 나는 난간에 기대 서 있었고 수진이는 내 옆에 조용히 섰다. 우리는 말없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사라진 밤, 별빛이 수면 위로 흩어지며 길을 만들고 있었다. 언니랑 형부랑 별 보는 거 좋아했잖아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사람은 밤이 좋다 그랬지. 말끝이 바람에 흩어졌다. 아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아도 그녀는 늘 이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우리 사이에 존재했다. 수진이는 난간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이 떨리는 걸 나는 보았다. 바람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순간 그녀도 나만큼이나 애쓰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형부는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도 많이 힘드세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힘들다는 말은 너무 쉬웠고 괜찮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대신 솔직한 말이 나왔다. 살아는 있지. 그 말에 수진이가 웃지도 울지도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연민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같은 시간을 건너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언니 없는 세상이 어떤 건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에는 매일 울었거든요. 언니가 보고 싶어서. 근데 요즘은 그냥 텅 빈 것 같아요. 슬픈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 그냥 비어있는 느낌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다. 나도 그래. 내가 말했다.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어. 근데 지금은 그냥 무감각해진 것 같아. 아프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맞아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별 하나가 길게 떨어졌다. 수진이가 숨을 들이켰다. 소원 비셨어요? 아니. 왜요? 지금은 뭘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도 그래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누군가 나와 같은 이유로 소원을 비우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이렇게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내를 닮은 얼굴이 아니라 지금 이 밤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 눈가의 작은 주름, 손등의 혈관까지. 죄책감이 스쳤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다가온 것은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의 온도를 느끼는 감각. 말없이 곁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마음. 아내가 떠난 뒤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수진이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부,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왜? 슬퍼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숨 쉬는 게 조금은 괜찮아져서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다. 이 감정은 배신도 대체도 아니라는 것을. 다만 상실 이후에 찾아온 또 다른 삶의 감각이라는 것을. 나도 그래. 내가 말했다. 내가 여기 있어서 조금은 괜찮아. 수진이가 내 쪽을 돌아봤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눈물인지 별빛인지 알 수 없었다. 저도요, 형부. 별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다. 손을 잡지도 마음을 고백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미 충분했다. 이 침묵이, 이 거리가, 이 밤이 충분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수진이가 먼저 몸을 돌렸다. 형부, 추우시겠어요? 들어가요. 너는? 저는 조금만 더 있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다. 형부. 응. 오늘 고마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 채 걸어갔다. 캐빈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가슴이 뛰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사랑은 늘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는다. 어떤 밤 별이 많은 바다 위에서 당신이 여기 있어 다행이다. 그 한 문장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그때 이미 사랑은 시작된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인천공항의 출국장은 언제나 이별과 시작이 겹쳐 있는 장소다. 크루즈 여행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이가 전화를 했다. 형부, 저 케이프타운 가려고요. 케이프타운? 언니랑 가려던 곳이잖아요. 둘이서 계획 세워놨었는데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 형부 같이 가실래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아내와 약속했던 곳. 우리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가기로 했었다. 여행 책자도 사고 숙소도 알아봤다. 그런데 9년 만에 아내가 떠났다. 형부?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언니 대신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언니가 못 간 곳이라도 우리가 가서 보고 오면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가자. 출발 전날 밤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인지, 다른 사람과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는 사실인지. 그래도 꼭 다녀올게. 우리는 나란히 서서 탑승 수속을 기다렸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수진이의 손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새벽 공항 특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목도리를 고쳐 매며 말했다. 생각보다 멀죠, 케이프타운. 그래. 마음 먹지 않으면 못 가는 거리야. 그 말이 여행을 말하는 건지 인생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탑승권을 꺼냈다. 언니가 꼭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저한테 말했었거든요. 수진아, 케이프타운 가면 테이블 마운틴에서 해 지는 거 꼭 봐야 되라고. 알아. 나도 들었어. 우리는 같은 기억을 공유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홍콩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긴 비행의 시작은 늘 조용하다. 각자 창밖을 바라보고 각자의 생각에 잠긴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를 때 수진이가 살짝 고개를 기울여 창을 가리켰다. 언니가 이런 거 보면 좋아했을 텐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자리는 늘 이렇게 대화의 사이사이에 있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덮지도 않는 자리. 그게 오히려 숨쉬기 편했다. 맞아. 그 사람 구름 사진 엄청 찍었잖아. 맞아요. 폰에 구름 사진만 1000장은 있을걸요. 우리는 조용히 웃었다. 슬픔 속에 섞인 웃음이었다. 홍콩에서 다시 요하네스버그로. 시간은 길었고 몸은 점점 현실감을 잃어갔다.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이 뒤섞이고 날짜가 흐려졌다. 그 사이에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물을 건네고 담요를 덮어주고 말없이 잠든 얼굴을 확인하는 사이가 되었다. 한밤중 비행기가 흔들렸다. 난기류였다. 수진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떴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금방 지나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난기류가 지나간 뒤에도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요하네스버그 공항의 공기는 달랐다. 땅의 냄새가 섞인 공기, 먼 곳에 왔다는 확실한 감각. 거기서 다시 2시간 케이프타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수진이는 창가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다. 여기까지 오니까 진짜 다른 세상 같아요. 그러게. 지구 반대편이야. 형부 떨려요. 뭐가? 이제 정말 케이프타운에 도착하잖아요. 언니랑 못 간 곳을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 우리 잘 보고 와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다 얘기해주면 돼. 케이프타운은 바다와 산이 동시에 말을 거는 도시였다. 테이블 마운틴은 묵직하게 서 있었고 대서양은 끝없이 반짝였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우리는 말을 잃었다. 와, 수진이가 작게 감탄했다. 정말 아름답다. 숙소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다. 아내가 예약하려던 곳이었다. 나는 그 예약 화면을 캡처해뒀다가 1년 반이 지난 지금 직접 예약했다. 짐을 풀고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바람은 강했지만 차갑지 않았다. 수진이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나는 괜히 시선을 돌렸다. 그녀가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게 두려웠다. 형부, 저기 봐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돌고래 떼가 뛰어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언니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 며칠을 함께 보내며 나는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내를 닮아서가 아니라 아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를 편안하게 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고 웃지 않아도 괜찮았다. 함께 있어도 서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둘째 날 우리는 테이블 마운틴에 올랐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르니 도시 전체가 발밑에 펼쳐졌다. 바다와 도시, 산과 하늘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기가 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곳이에요. 수진이는 난간에 기대 서서 바람을 맞았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형부, 우리 여기서 언니 생각하며 기도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눈을 감았다. 바람이 우리를 스쳤다. 그 순간 아내가 여기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어느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때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캠프스베이 해변이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그 사이에 우리도 있었다. 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형부는 여기 오니까 좀 어떠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 스스로도 놀랐다. 살아있다는 감각. 아내를 잃은 뒤로 쉽게 말할 수 없던 문장이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봤다. 저도요. 죄책감 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녀의 말이 끝나지 않아도 나는 이해했다. 이 여행은 도망이 아니라 애도 이후의 숨고르기라는 걸. 우리는 아내를 잊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여기 온 거였다. 수진아. 네. 고마워. 같이 와줘서. 그녀가 웃었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표정이었다. 저야말로요, 형부. 그날 밤 숙소 테라스에서 우리는 와인 한 잔을 나눠 마셨다. 도시는 조용했고 별은 선명했다. 남반구의 별은 북반구와 달랐다. 익숙하지 않은 별자리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진이가 말했다. 형부. 응. 사람 마음이 이렇게 멀리 오면 좀 솔직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와인 잔을 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이 감정이 연민도 대체도 아니라는 것을. 긴 비행과 낯선 땅 함께 견딘 시간 속에서 자라난 사랑이라는 것을. 그런 것 같아.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멀리 오니까 솔직해지네. 형부는 지금 솔직해지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있어. 뭔데요? 그런데 아직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슬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저도 알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옆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가까이 가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거리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하지만 아직은 닿지 않는 거리. 케이프타운의 밤은 깊었고
바다는 묵묵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밤 이후로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랑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함께 긴 거리를 건너고 같은 시차에 지치고 낯선 도시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조용히 마음에 도착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수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 감정을 꺼내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케이프타운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테이블 마운틴, 희망봉, 와이너리, 해변. 아내가 가고 싶어 하던 모든 곳을 다녔다. 마지막 날 밤 수진이가 말했다. 형부, 언니한테 다 보고했어요. 우리 여기 와서 뭘 봤는지 어땠는지. 그래? 응. 언니가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케이프타운이 점점 작아졌다. 형부. 응. 다음에 또 여행 가요. 어디로? 아무데나요. 우리 둘이서.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그래. 가자.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